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강선입니다. 오랜만에 흑석동 물건 시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물건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로 오시는 손님에 한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흑석동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흑석동 전반적인 시세는 가격이 이제는 흑석동이 만만한 구역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즘 오히려 이제 좀 관심이 덜해지는 거는 같아요. 너무 값이 이제 오르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일반 투자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이제 큰 금액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실투자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흑석동에 오시려면 최소 10억 원 이상 갖고 오셔야 돼요. 최소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흑석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 그리고 이제 전세 끼고 산다 하더라도 아크로 같은 경우도 대충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석동을 5억, 6억, 3억, 4억 이렇게 가지고 투자로 오신 분들이 가끔 계시고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은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뭐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마한 거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신축 이런 거 위주로는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 말씀을 밀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핫한 사업식 인가를 받고 아마 6월부터 감평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실시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감정을 곧 실시할 예정인, 그리고 관리처분 받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올 연말이나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이주가 예상되는 그런 11구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구역도 작은 매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대충 거기도 이제 10억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10억대가 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물건을 설명드린다보다도 이 물건을 가지고 흑석동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고, 기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3구역까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9구역은 일단 가격도 비싸고 매물 잠김 현상이 있어서 9구역은 매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1구역도 프리미엄이 거의 뭐 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11구역도 굉장히 이제 거래가 많이 이제 활발한 상태에서 좀 정체기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시인데 참고로 이쪽 물건은 계약이 됐습니다. 이쪽 물건은 계약이 됐고요. 이쪽 물건은 이제 뭐 저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을 가지고 예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자 11구역은 자 3구역이라든가 9구역은 감평이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종전 자산 가격,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로 평가받았는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옛날 주택이 5억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15억에 산다고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10억을 더 쓰는 거죠. 이 10억은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억을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가격이 얼마짜리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8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8억짜리 그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제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는 3구역이나 9구역은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명확해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그런데 11구역은 이게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이 감정평가를 6월쯤에 실시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서울시 뭐 클린업 시스템이라든가 이 클린업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뭐
뭐 탁상 감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있지만 이거는 믿을 게 못 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두 군데서 실시하고 그거를 산술평균해서 그것이 조합원에게 통지가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받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십사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점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내 투자 성패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7구역에 제가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드리면, 자, 감정평가는, 자, 지금도 아마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저기 다른 구역에서 감정평가하신 분이,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아, 이게 생각보다 한남동이라든가 저쪽에 뭐, 송파인가요? 그쪽에도 뭐 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다.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예컨대, 주택은 우리가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죠. 자, 공동은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재개발은 빌라가 많겠죠. 아파트가 많으면 재건축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7구역에서 해보니까, 아크로리바임 단지에서 해보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공동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지분이 6평짜리들이 많아요. 6에서 7평. 6, 7평이 많은데, 예컨대 평당 공시 6평에다가 공시지가 곱하기 뭐 한 1.3배 해주면 이 금액이 너무 미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 빌라를 많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적어요. 그렇지만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등치 큰 물건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단독이 평가 금액이 감정 평가 예상 금액이 10억이다. 근데 여기다 P를 10억 주라고 하면은 이게 20억이잖아. 초기 자금이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아파트 8억짜리 8억짜리 받는다면은 평가받은 금액에 2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제 오신 분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돌려받은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앞에서 유튜브에서 했지만 돌려받는 거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도 돌려받겠으면 다른 물건으로 받으라, 상가로라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개발역에서는 내가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최소한의 돈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프리미엄이 가장 적은 것. 자, 첫 번째 재개발 투자 원칙. 첫 번째 뭐냐면 가능한가? 내가 돈을 주고 매수가 가능한가? 내 현금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중에서 P가 가장 낮은 거. 어차피 P라는 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가 가장 낮은 것을 사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P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3억짜리 집이 있어요. 3억짜리 5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상이에요. 예상 감정가가 이런데 3억짜리를 P를 15억을 붙여요. 예를 들면 그러면 18억이죠. 자, 여기는 얼마를 붙이냐면 18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컨대 13억을 붙여요. 그러면 18억에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집들은 기본적으로 전세를 주면은 주인이 전세를 주면은 예컨대 한 2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시세가. 그런데 이사할 때까지, 곧 이주가 시작되니까 이사할 때까지 주인의 내가 5억에 살아줄게, 또는 뭐 7억에 살아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면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만약에 이 금액, 둘 다 금액이 18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순수하게 전세를 놓으면은 2억이다. 그러면 똑같이 16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16억이니까 초기 자금이 커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주인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 쓰냐? 자, 일반 전세를 놓으면 2억밖에 안 나가지만 내가 여기서 심지어는 7억에 살아줄게. 예를 들면 7억에 살아줄게. 그런데 이게 7억이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주할 때 집 주인이니까 사신 분이
토해내야 되는 돈인 거죠.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받으면은 1억 2천밖에 조합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5억 8천을 내가 만들어서 따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윤이 내가 7억에 살아줄게 하면 초기 자금 얼마로 줄어들죠? 18억에서 11억으로 줄어들어요. 이분은 만약에 나는 정직하게 3억에 살아줄게 라고 하면은 15억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 일반인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11억에 살 수 있는 초기 자금이 11억과 15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속깃하죠. 그런데 뭐예요? 감정평가 금액은 2억이 적은 거예요. 주인이 내가 더 많이 살아줄게. 내가 1, 2년 있다가 이사를 가면 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매도인은. 내가 살아줄게. 높은 가격에 살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기 자금을 적게 줌으로써 매수인이 얼른 사게 하는 거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곧 이주를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서 이 돈이 없다라면은 돈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 내가 2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이것보다는. 그래서 자 초기에 가능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이 P를 먼저 계산을 해라. 내가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많은 전세로 떼어놔 줄게라고 해서 그 물건을 덥석 잡으면 이러한 낭패가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럼 이건 P가 얼마 주고 사면 15억이잖아요. 이건 13억이고 그러니까 2억을 비싸게 주고 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점을 조심하고 또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게 되면 그만큼 내가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산 결과가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재개발에서는 환급 받는 거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급 받는 것 자체는 잘 살 때, 자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자 가격이 물건 정전 가격이 크다는 거예요. 정전 가격이 커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환급을 받으면은 이거 환급을 받으면 환급 받은 부분에서 뭐냐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나중에. 두 번째, 정전 가격이 크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취득세가 높아요. 그러면 양도세도 내야 되지. 취득세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세금도 더 가중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크다는 거죠. 낮은 것보다. 추가 비용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좋은 점과 장단점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조합이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사업 수익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돌려주는데 정전 가격에 비례해서 돌려주니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율이 높거나 그런 데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게 프리미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수익이 좋을 때 그렇고 사업 수익이 안 좋다라고 뭐죠? 추가 분담금을 내요. 원래 내기로 했던 돈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는데 그것도 뭐냐면 정전 가격에 비례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 정전 가격이 크다고 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런 부분까지. 첫 번째 양도세를 환급받는 부분에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추가 부담분과 취득세를 추가로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좋지만 수익이 안 나게 되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 내야 될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 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예정된 금액보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흑석 7구역 아크로리바임 비대대표를 하게 된 동기가 이 감정평가 분쟁이었거든요. 제가 한 1억 6천 적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원래 당초에 클린업 시스템에서 공표되어 있던 그것보다 그 조합에서 처음에 추산액 통지서 보냈을 때 금액보다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1억 6천이 적게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이지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크게 말하면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를 뺄게요. 아파트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는 자 아파트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단독은 뭐냐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규칙에서 하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닌데 단독은 기본적으로 땅의 면적, 땅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근데 공시지가도 최근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크게 가격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근데 11구역에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이게.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게 있어요. 자, 이 물건이 그렇거든요. 자, 보면 여기는 연립주택이잖아요. 연립주택이 뭐냐면 뭐죠?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에 4억 5,900에서 올해 6억 5,600으로 1억 9,700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11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6억 2,100에서 10억 2,200으로 4억이 올랐어요. 금액이 2억 이상 더 올라버렸죠. 그러면 이 가격대로 평가를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표로 삼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3배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1.2배도 하고, 근데 9구역부터는 1.3배로 해주니까 대충 금액이 맞았어요. 자, 빌라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빌라 집은 6평짜리는 면적이 작죠.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너무나 감정평가 금액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공동주택 가격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빌라고 특히 이제 흑석 7구역에서 빌라들 제가 몇 개 샘플로 해봤는데 그 기준을 못 찾겠어요. 잘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으로 확인하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라. 그래서 단독은 땅 면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빌라하고 아파트는 뭐냐면 땅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근데 비싸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단독주택에 비해서 땅 면적당 금액을 곱해주는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보다 빌라 쪽은 더 높게 평가를 해준다. 살짝 더 평가를 해준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 재개발 지역에서 이 땅이 중요한 거죠. 땅. 왜냐하면 옛날 집은 다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집은 의미가 없어요. 건물은. 그래서 건물 평가도 땅 면적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다가 뭐냐면 건물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예컨대 50평짜리다. 50평짜리 단독주택이다. 평입니다. 여기는 해배고 자 평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대충 한 70만 원. 그러면 한 3,50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 가격은 거의 인정이 없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2006년도에 관리청을 했는데 2003년도에 증축한 거의 신축한 증축인데 이거를 120만 원밖에 인정을 뭐 안 해주셨어요. 건축물 가격으로 평당 저희 집이 100평 정도 됐었는데 그래봐야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땅값이 훨씬 10배 이상 비싼 거죠. 근데 이거를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물론 전 주인이 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물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1, 2년 전에 졌다 해도 한 200 이상 받기 힘들어요. 내가 400, 500 주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평가는 없고 재개발 지역은 건물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건물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빌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빌라고 아파트는 단독보다는 좀 높게 준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실제로 주고받을 때도 이제 더 많이 사죠. 평가 금액이 낮더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것은 땅이 넓은 거를 많이 이제는 쳐주려고 한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별로 인정을 안 되고 한남동에서도 이게 빌라나 아파트가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땅 지분에 대한 그걸로 평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 이 단독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단독은 자 공동주택은 이게 구역이 있고요. 이게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단독은 이게 있는데 자 요만큼이 땅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자 지목은 대지죠. 대지인데 이거는 뭐죠? 도로로 쓰고 있어요. 도로 현황도로. 자 도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 도로죠. 개인 도로. 개인 땅에 지어져 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같은 경우는 이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면적에서 혹시 이 지목으로 들어가 있나. 그래서 이 단독 같은 경우는 이지목 이게 이자가 다를 이자거든요. 다를 이자 땅지자의 목자. 그래서 자 이게 이지목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지목 뭐다 도로로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근데 개인의 도로는 자 도로는 이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싸운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뒷집이 맹지여서 저희 집 땅을 지나다니는데 그거를 도로로 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출입이 안 되잖아요. 인정상 터졌는데 그거를 도로로 평가해서 3분의 1로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평가 금액을. 그러니까 그것이 한 1억 6천 다운된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이지목 문제가 그래서 있는데 오히려 단독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현재 옛날 우리 살다 보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면 이게 단독주택 땅이 있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도로로 나가서 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측량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전히 그 방법이 유용하다면 이지목을 위한 실사를 하실 거예요. 실사. 감정평 여기 뭐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평가를 해서 이지목으로 집어넣어서 감정평가를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땅이 대지로 쓰고 있다라고 도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감정평가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노발대발 하지 마시고 소송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 같은 거 제가 이 감정평가사 자격증, 원래 감정평가사였던 분이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하고도 같이 소송을 해봤는데 별 승산이 없어요. 규칙이 그런 거니까. 이 규칙이라는 게 감정평가 규칙이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소송으로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몇십 명의 단체 소송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단독주택을 살 때는 이의지목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꼼꼼하게 봐야 돼요. 제가 2015년도에 부동산 오픈하면서 이 경험을 가지고서 구구역에 실제로 어떤 매수하신 분이 저한테 매수하신 분이 아닌데 매수하신 분 오셔가지고 제가 그 가서 딱 보고 이거 한 8병 또 이지목이 들어가겠네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소송을 해버렸어요. 저는 뭐 그거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감정평가 적게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송을 해가지고 8천만 원, 그래서 주인이 6천만 원, 그 부동산이 2천만 원,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개대상물 잘못설명돼 가지고 8천만 원을 주인이 이 공인중개사국에서 8천만 원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라라고 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그냥 아는 지식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소송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부동산에서도 저한테 와서 항의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알고 아기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가끔 가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상담을 잘 안 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봤다고 하면은 제가 고맙긴 한데 그것도 제가 상담을 옛날에 다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가끔 보면 별 저한테는 실속이 없는데 제 지식만 가지고 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투자하시고 오실 분,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매물도 별로 광고를 안 올리는 이유가 괜히 올리면 정보만 빼가지. 제가 예컨대 이 구역에 흑석 이 구역에 좋은 물건 10억짜리, 15억짜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물건은 지금은 막 없어서 못 사죠. 그때는 사라고도 안 사요. 사람들 심리가 참 이상해. 저는 정직하게 하거든요. 저도 재테크로 돈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뻥을 약간 치면 저는 동학천학까지 하기 때문에 돈 되는 물건이 보여요. 딱 저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딱 판단이 되겠네. 바로바로 돼요. 저는 10몇 억짜리 집 살 때도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딱 첫 번에 보고 한 번에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요. 제 스타일이. 근데 가르쳐줘도 막 사라고 해도 안 사요. 근데 아크로에서 제 말 듣고 사신 분들 꽤 많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해외 출장 갔다가도 1,000만 원 쏘고 골프 치다가도 1,000만 원 쏘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또 구구역에 제가 사드린 분 있죠. 우리 의사분. 월세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 정말 싸게 잘 샀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을 찍어줘도 사람들이 망설여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노트북, 뭐죠? 막 노트하고 펜을 들고 와요. 두세 시간씩 설명을 해주고. 처음엔 제가 대학에서 법을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강의를 막 했어요. 그런데 저는 두세 시간 떠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하러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 작업을 했던 거고, 블로그에다 설명 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성선님 오셔서 정말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또 유튜브들 보고 왔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 전국 곳곳에서 전화를 하세요. 뭐 장이동, 부산 막 이렇게 여기저기 광명 막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부동산 돈 받고 20만 원 받고 익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혹시 동영상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뭐지 컨설팅이라고 하나 뭐라 모아놓고 막 강의하는 데 있잖아요. 20만 원 주고 했대요. 근데 어느 지점을 찍어줬대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용산 KTX 타러 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들리신 거예요. 3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저녁에 설명해달라고 설명해줬어요. 바카스 한 병 안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올리지 않고 저도 진성 손님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동양시라고 올리기 때문에 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더라도 상담을 원하거나 뭐 세무 상담, 세무사한테 가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개발이라든가 일반적인 거 상담하시려면 그 인근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부동산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또 막 설명해달라고 전화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흑석동에 투자하러 물건이 있을 때 여기에 공개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좋은 투자 가치 있는 물건을 좀 찾아달라고 할 때는 오셔서 상담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일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단체로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댓글로 답변을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독도 누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좋아요도 누르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보시지 마시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댓글로 뭘 뭐 설명해 달라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5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동양 고전들 다 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아는 정보는 나눠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물건만 간단히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막 몇 분 오셨는데 이런 투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아직 이게 이런 게 공부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도 어떤 분들은 감정평가사가 했던 말을 거짓것들을 믿고 막 또 땅 지분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또 이렇게 이런 거에서 많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계시구나 해서 찍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물건을 간단히 브리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어떤 거. 제 관점은 그거예요. 뭐 사라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투자하겠냐. 자, 어제 오신 분 예를 들면 자, 비슷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은 25억짜리였대요. 25억. 대지 평수는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6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여기는 559만 원이죠. 여기는 410만 원이고 6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저기 건물이었는데 25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돼 보이는데 12억 얼마로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뭐 그건 부동산 사이마다 다르니까 그건 제가 뭐 탓할 게 아니고 환급을 받는다고 했대. 2억 정도. 환급을 받으면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양도세 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급을 받는다면 이 양도세 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25억이면 초기에 취득세가 크고 환급 받는 양도세 내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내야 되면 더 내고 돌려받으면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똑같은 평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초기 자금이 적은 게 사는 게 낫다. 피가 나중에 사는 게 좋다. 그 말이죠. 자, 요거는 대지가 54평이에요. 요거는 20평이에요. 21평, 21평, 55평으로 할게요, 그냥. 자, 평가 금액은 그 해배당 이 공시지가는 이게 살짝 높죠. 378, 죠? 여기 410만 원이고, 이거는 410만 원이고, 요거는 559만 원이에요. 올해 기준. 근데 올해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 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일가 시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곱하면 7억 4,200 정도가 되고, 3억 8,700이 돼요. 3억 7,800이 되죠? 결국은 공시지가가 이게 높다 하더라도 뭐예요? 높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것보다 높다 하더라도 뭐야? 땅 면적이 절대적으로 적죠. 2배가 안 돼요. 2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금액은 이게 커지는 거죠. 이 금액. 근데 금액은 똑같이 19억으로 할게요. 이것도 19억 5천 되는데 20억이 나왔는데 19억으로 할게요. 19억 5천? 19억인데 똑같은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자, 땅으로 하면은 이렇죠. 근데 이건 땅으로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은 땅으로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얼마나 받을 거냐? 그럼 참조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가격인데 이게 작년 기준 6억 2,100이었어요. 요거는 4억 5,900이고 요거는 올해 많이 올라서 10억 2,200이고 요거는 6억 5,6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조심스러운 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독 같으면 딱 어느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손님한테 땅이 넓은 거 하시라. 땅이 넓은 거 하시라. 앞으로 추세가 그러지 않을까 싶다. 저는. 왜냐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3, 40년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부여해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정평가사들도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생겨요. 저희도 소송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소송에서 방언을 법에서 법정에 가가지고 방언을 내려면 자, 파시라. 공시지가가 있지 않냐. 공시지가는 뭐냐면 해년마다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맡겨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값어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이게 세금 매기기 위한 거긴 하지만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이제 거래사례 뭐 비교사법이라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런 땅의 가격을 갖고 하면 돼요. 땅을 가격을 갖고. 그래서 이왕이면 애매할 때는 땅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저는 권유를 했죠. 이거를 권유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도 이게 더 넓죠, 실은. 그쵸? 건축 면적도 이게 더 넓습니다. 이거는 지하에도 2열평이 있어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 면적보다는 땅의 면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두 개는 다 비슷한 걸로 맞췄어요. 제가 지금 샘플로 하기 때문에 맞춘 거예요. 두 개로. 만약에 요거를 7억에 살아주겠다라고 하면 뭐죠? 12억 5천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이 D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정말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주인한테 많이 끼워달라, 많이 전세로 끼워달라라고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요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게 금액이 커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전세를 많이 끼워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면 안 된다. 전세를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가격을 올리는 수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부분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은 나름대로 평가가 쉬운데 이 공동은 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이런 게 있는데 같은 공동이라 하더라도 뭐다 땅 대지 지분이 넓은 거. 여러분도 당연하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다 기본적으로 항상 물어보실 때 땅 지분이 몇 평이냐 물어보시잖아요. 땅 지분 큰 거 사시는 게 맞죠. 그래서 땅 지분을 큰 거를 사시라. 일단은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땅 가치로 여러분들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 보시면 바로 그런 거는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참고로 이제 또 3구역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구역. 자, 3구역. 제가 옛날에는 3구역이 좀 많이 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3구역보다는 저기 더 입지가 좋은 데로 많이 권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구역에 사실 분이라든가 3구역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3구역도 이제 많이 거래가 소강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가 나름대로 옛날처럼 쉽게 쌓은 물건이 아니어서 이제 나름대로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고요. 보면은 자, 저는 이 물건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참고로 상가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랬어요. 주택은 이제 좀씩 그 규제가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성 건물에 근데 우리가 수익성 건물이라도 큰 건물 막 뭐 7, 80억짜리, 100억짜리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래서 돈이 될 때 야금야금 몇 억씩 해서 상가를 하나씩 사서 모으자. 그게 상가를 10개 갖고 있으면은 4억짜리면 40억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월세를 받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은 내가 목돈을 뭐 몇십억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뭐 3, 4억의 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상가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근데 상가도 지방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수익률은 높지만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서울의 알짜배기에 그렇게 상가를 하나씩 사서 모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상가를 주택과 아울러서 이 상가도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3구역에 상가 건물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왜 권해주냐면 일단 11구역이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자, 단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프리미엄이 11억 4천이 여기 11억 4천이에요. 11억 4천인데 자, 3구역이 아마 34평, 이게 34평이죠? 34평. 34평이 프리미엄 아마 10억 8천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 거래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그러면 대충 한 10억 5천에서 11억이라고 할게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11억 4천이면 4천 더 쓰고 뭘 얻을 수 있죠? 상가를 얻을 수 있어요. 상가를. 근데 아파트 상가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죠. 이 조합원 거니까. 그러면 조합원 상가로 상가를 샀을 때 이 상가가 반드시 좋냐? 그건 검토하셔야 돼요. 예컨대 아크로를 예를 들면요. 저희 한강인체가 속해 있는 101동 앞에 도로, 이 101동, 102동에 속해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여기 상가들.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죠. 도로변이고 앞에 2구역이 앞으로 이제 대단지가 되니까 2구역 상가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상가는 큰 도로변의 상가는 버스 다니고 이 큰 도로 상가변에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평당 거의 1억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비 물론 이제 가끔 보면 이 상가가 예컨대 우리 아크로가 47평이 7억 5천 정도 됐어요. 아니 4억 7천 분양가가 25평이 4억 7천이었어. 4억 7천. 근데 상가는 분양가가 대충 앞동 상가는 5억에서 5억 5천에서 대충 7억대, 7억 5천까지 이렇게 분양가가 됐어요. 면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은 25평 아파트도 더 비싸죠. 근데 여기는 현재 예상 금액이 예상 매상 나와 있는 금액이 17억이죠. 그럼 여기도 17억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더 낮다고 봐야죠. 평당 1억씩 잡아도 17평짜리가 7억 얼마짜리, 7억 얼마에 분양했을까? 이게 아마 7억 얼마에 분양했을 텐데, 7억 5천 정도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17억이라고 해도 아파트 25평은 똑같아요. 금액은 거의 더블 가까이 되는, 1.5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뭐냐면, 이 프리미엄보다도 뭐가 있냐면, 월세가 잘 나오죠. 월세. 그래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처럼 자꾸 입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가 좋은 자리는 딱 권리금 자리가 형성될 정도로 좋은 자리는 뭐가 있다? 수십 년간 그냥 고정적으로 월세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를 하실 때는 좋은데 유통이 많은 길가 쪽으로 해라. 반대로 저기 아크로 뒤에 108동, 110동 그 뒷길 있죠. 앞동이 아니라 저 뒷길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이거나 이제 상가 순위에서 밀리신 분이죠. 왜냐하면 상가는 저기 권리가수로 줄을 세워서 찜을 해요. 아파트는 같은 평형끼리 뺑뺑이 돌려서 딱 하지만 상가는 아파트 분양받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줄을 세워요. 1번, 자, 상가 50명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0까지 쫙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1번이 찜해요. 나 몇 번, 어떤 상가 가져갈래? 2번은 나 이 상가, 어떤 상가, 이 상가 계속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좋은 상가는 앞쪽에 권리금 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상가는. 그게 원칙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같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매겨놨어요. 그래서 순위가 같을 때는 권리가 큰 사람 이렇게 해서 상가를 좋은 거 받으려면 권리가가 큰 걸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가 투자도 괜찮다. 자, 이걸 결론은 뭐냐면 자, 아파트 34평 프리미엄이 11억 정도 한다. 3구역이 예를 들면 그러면 상가는 여기는 4천 더 투자한 거죠. 4천 투자하고 상가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상가가 어떤 거를 받냐가 중요하죠. 상가가 별로 안 좋은 거 받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안 좋은 거 받아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로 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싸겠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안 좋은 거 받으면은 조합원 가격이 반여도 시세보다 못할 수도 있고 시세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이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8순위 정도 된다고 해요. 8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에서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상가를 예컨대 프리미엄 3억만 붙여서 팔았다. 분양가가 5억인데 뭐 8억에 팔았다. 만약에 1층 같은 거 나오면 가능하겠죠? 더 이상 가능하겠죠? 그럼 3억에 팔았으면은 뭐냐면 3억을 빼버리면은 8억에 산 거예요.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아파트 프리미엄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가를 좋은 거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를 아울러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다?
주택수에서 빠지고 뭐 종부세에서 빠지고 그러면서 뭐가 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상가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상가도 앞으로는 나오는 쪽쪽 좋은 거는 다 매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처음부터 큰 건물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상가를 나중에 계속 사서 모았다가 한 1, 20년 지난 다음에 싹 팔아가지고 건물 큰 걸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상가 건물로. 아니면 뭐 아파트를 더해가지고 좀 더 큰 건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돈 되는 쪽쪽 상가를 사놓고 그것도 가격이 오를 만한 거 그리고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오는 거 상가는 공실 생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공실 생기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상가는 여러분들이 다리품 파셔가지고 좋은 알짜 물건을 잘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상가가 전부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크로 상가 이것도 제 상가긴 하지만 다른 곳에 몇 개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는 부동산이 아니군요. 하나는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는 그냥 일반 그거고 나머지 두 개는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리를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실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투자가 좋기 때문에 3구역에 이 상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가 어떤 거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상가 사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상가를 이 가격에 프리미엄에 파시면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혹시 저한테 거래하신 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나는 상가를 받고 원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환급을 받으시면 안 돼요. 환급은 뭐죠?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를 원하지 않으면 이 상가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이 분양가에다가 취득세 정도 더해가지고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사실 분은 과감하게 난 상가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은 제가 사드릴 수 있다는 거. 이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3구역은 이제 뭐냐면 가장 아까 있죠 등치가 이제 큰 이 20억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8억 5,800이에요. 8억 5,800이면 굉장히 3구역에서는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큰 거 샀을 때 문제점이 취등록세가 내거나 양도세가 되는데 이건 양도세는 안 내겠죠. 왜냐면 상가를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상가를 처분해도 괜찮은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취득세가 좀 높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뭐가 문제죠? 취득세 내줄 필요가 없겠군요. 이거는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이미 매수하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염려될 수 있죠. 3구역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아마 10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00% 이상만 비료율이 맞춰지면은 추가 분담금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낮아지면 추가 분담금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개발 투자에서 반드시 편의점 따라요. 꼭 3구역뿐만 아니라 어느 구역에 가거나 잘 되면 돈이 좀 생기고 못 생기면 추가 분담금 내는 거는 재개발 투자하면서 기본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몇 프로 막 옛날 왕십리에서 75%막 이렇게 가면 그건 난리 나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저 크게 염려하실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가 건물도 투자해도 괜찮다. 노후 대비로도 좋고 이 아파트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되시면 어떻게 하냐면 조합에 상가 분양 신청자 명단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신청한 아파트가 몇 평이고 권리가가 얼마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고 다 나와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내 순서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3구역이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저번에 이야기하고 블로그에서도 쓴 것 같은데 3구역 상가가 싸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3구역 상가나 7구역 상가나 가격은 대동소이했어요. 근데 3구역이 왜 싼 것처럼 느껴졌냐? 3구역은 전용률이 낮았어요. 전용률이 뭐죠? 전체 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진짜 면적. 그런 이유가 아마 상가가 3구역은 3층인가 될 거예요. 근데 아크로는 1층이었죠.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쓰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아크로는 전용률이 굉장히 셌어요. 한 90 몇 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 몇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 거죠.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용공항 때문에 실제는 전용률이 한 56% 정도 제 기억에 56% 정도? 5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용 면적으로 하면 가격이 비슷하지 가격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하면 가격은 싼데 실제로 상가 입장에서 내가 쓰고 있는 전용 면적으로 계산하면 3구역 이 분양가나 7구역 분양가나 대동 소유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13구역이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건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실 분은 저를 통해서 사실 분은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상가를 사드린다는 특약을 써드릴 수 있다. 제가 사드릴 수 있다. 분양가에 이렇게 아니면 좀 뭐 프리미엄 몇 천 드릴 수도 있어요. 1, 2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블로그를 한번 그때 해놓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3구역 상가에 관한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썼냐면 2020년 2월 15일날 썼네요. 자, 보면 상가가 1층이가 몇 개 있냐면 상가가 3개, 이게 층이네요. 3층이 아니네요. 상가가 다 해서 25개인가 봐요. 자, 25개로 됐죠? 25개인데 1층 상가가 자, 여기서는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인데 어느 게 1층일까요? 이게 1층이에요. 도로에서 1층입니다. 우리 아크로 이 상가도 지하 3층으로 돼 있어요. 도로에서는 1층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지하 3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층고가 높아요. 아크로 제 같은 경우는 2층 높이에요. 층고가. 그래서 2층의 내부에 복층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층고가 높다. 근데 여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 2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1층 상가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1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도로 전면부에 속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도로 전면부에 속한 건 7개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요거는 좀 아래까리한데 그래도 이쪽이 도로니까요. 이게 도로니까 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속하고 여기 속하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안쪽이겠죠. 요거는 상가 안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그래서 순위가 8개 정도 순위가 8개, 8순위 안에 들어가면은 상가 전면부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상가를 꼭 1층만 원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가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 이런 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구구역에 고등학교 들어오기 때문에 2층에 큰 건물에서 상가에서 뭐냐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실 분들은 큰 상가를 원할 수도 있어요. 대형 평형 뭐 50평, 40평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고 한 8순위만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저는 꼴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2층에다가 이 철학관 사무실이고 스튜디오 꾸며서 동영상도 찍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자 13.9평이죠. 5.5억이에요. 자 11억 3,400, 오 크네요. 이거 거의 28평이 11억 3,300이네요. 요거는 13.9평인데 5억 5천. 자 요거는 13.2평 5억 5천이고요. 저 안에 코딱지만한 게 하나 있죠. 요게 6.3평인데 1억 8,500이네요. 요거는 21.9평인데 8억 5천. 이거 크죠, 이게 크죠. 40평이네. 39.1평이니까요. 10억, 이 전용입니다. 15억이고요. 자, 요거는 식당 돌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거는 이것도 30평이네요. 12억. 여기는 아크로보다 낫네요. 아크로는 이렇게 큰 평이 없어요. 아크로는 제일 큰 게 17평, 18평인데 39평, 40평짜리가 있다는 게 참 30평 좋네요. 그 다음에 17평, 13평.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사무실을 할 만한 거는 뭐 이 정도. 13평이면 제가 한가운데 제가 13.6평이거든요.
13.3평에 5억 575만 원, 뭐 이 정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를 한 이 정도만 8순위만 안에 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안쪽은 좀 내부라서 좀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하면 요 7개 정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네요. 8개 정도는 괜찮다. 금액도 13평 기준으로 대충 5억대에서 40평대가 10억, 그 다음에 13평이, 아니, 21평이 8억 5천.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이 정도도 해가지고, 뭐 빵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빵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빵집, 뭐 커피집.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가 투자하시면 거기에 이제 9구역, 3구역 1700세대하고 9구역 1500, 아니 500, 1500세대가 들어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물건 소개보다는 억석 11구역의 그동안 물건에 대한 현황, 그리고 시세 현황,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많이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입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세로 많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투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흑석 3구역에 상가 건물, 상가가 낀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물건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약으로 상가도 인수해 주겠다는 특약을 써드릴 수 있다. 저는 상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흑석동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제가 다른 구역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저기 같이 일하신 분이 뭐 서초동에 무슨 뭐 진달래 아파트인가 하고 뭐 여러 구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석동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관심 계신 분도 우리 한강리치 찾아주시면 여러분 수요에 맞게, 여러분이 필요에 맞게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물건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테크에 성공하셔서 편안한 노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